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전원 미팅을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의지 분석을 위한 딥러닝 아키텍처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GCN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기반으로 한 아키텍처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는 이 흔히 GCN이라고 불리는 모델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GCN은 일반적인 CNN과는 다르게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각 태스크, 뭐 예를 들면 모토 미절이나 멘탈 어스메틱 같은 어떤 태스크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뇌파로부터 어,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GCN은 일반적인 CNN과는 다르게 인풋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뭐 평소에 CNN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인풋 데이터로 한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ERSP 맵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양한 피처 맵을 뽑아서 넣게 되는데 이 GCN에는 특이하게 두 가지 인풋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피처 매트릭스, 이제 한글로 하면 특징 행렬 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어제이슨 C 매트릭스라는 이 인접 행렬이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총 두 개의 매트릭스가 필요한데 여기 있는 뭐 인풋 피처 매트릭스는 뭐 CNN에 흔히 들어가는 그런 피처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이슨 C 매트릭스는 이 노드들 간의 관계,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EEG에 적용을 한다면 채널 간의 관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노드의 어떤 예시가 있는데요. 보면은 뭐 예를 들면 1번 노드, 예를 들면 EEG로 치면 뭐 1번 채널은 지금 가는 방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1번 채널은 연결되는 어떤 인접한 행렬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은 이제 3번이랑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3번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3번 채널 보면은 3번 채널은 1번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4번, 5번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인접 행렬에서 1번, 4번, 5번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CN에는 이 두 가지 매트릭스가 꼭 들어가야 하고요. 특히 이 인접 행렬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사실 이 GCNN에서의 좀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들은 이 인접 행렬을 어떻게 구할지, 어떻게 넣어줘야지 더 좋은 성능을 뽑을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요, IEEE TNSRE에서 출간된 논문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나온 논문이고요. 임팩트 팩터는 4.528, 리해빌리테이션 분야에서 Q1에 해당되는 저널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도 EEG 데이터, 특히 이 비주얼 퍼셉션이라고 하는 이 태스크를 분류해내는 데 GCNN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해당 논문은 이 두 가지 데이터 어셋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검증을 했고요. 하나는 서울대학교에서 공개한 데이터베이스, 하나는 막스 플랑크라는 연구소에서 공개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패러다임은 비주얼 퍼셉션이라는 패러다임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비주얼 퍼셉션이라는 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사람의 몸, 사람의 얼굴, 동물, 그리고 동물의 얼굴, 그리고 자연에서 나오는 물건, 그리고 사람이 직접 만든 물건, 이런 특정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험자가 어떤 사진을 봤는지, 이걸 어떤 사진으로 인식을 했는지, 이 사진을 인식하면서 어떤 뇌파가 발생했는지를 보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풋 데이터로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데이터들은 뒤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투스트림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투스트림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스트림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스트림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템포럴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와서 피처가 뽑히게 되고, 스페셜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그래프 이론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을 한 다음에 특징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템포럴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서 시계열에 대한 컨볼루션 레이어 3개, 그리고 채널에 대한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구조는 다들 익숙하시겠지만 이렇게 쉘로우넷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 템포럴과 스파셜 필터, 이 두 가지 필터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서 따로 뭐 템포럴과 스파셜 필터라고 구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시계열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가서 특징이 나오다 보니까 이 템포럴 스트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은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파셜 스트림인데, 이 스파셜 스트림은 뒤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스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 일렉트로드, 그러니까 EEG 채널이죠. EEG 채널들 간의 릴레이션십, 커넥티비티를 좀 확인을 해서 이런 인풋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페이즈 레그 인덱스, PLI라는 인덱스를 기반으로 이런 피처들을 뽑게 되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백그라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뭐 설명드렸듯이 노드들은 채널을 의미하게 되고, 이제 피처 매트릭스는 채널별로 추출된 특징들, 그리고 이 인접행렬 같은 경우에는 채널 간의 커넥티비티, 말씀드렸던 이 PLI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이 PLI를 모든 채널에 대해서 구한 게 아니고 앞선 이 노드 채널단에서 실제로 연결성이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PLI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결성이 있을 만한 이라는 기준이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전두엽과 후두엽의 채널들은 사실상 거리가 멀어서 이 연결성이 있기 힘들잖아요. 약간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우1,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0.2라는 값을 사용을 했는데, 이 타우 값보다 낮으면, 그러니까 낮을수록 가까운 채널들이겠죠. 그래서 가까운 채널들은 연결성이 있다, 이런 엣지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타우보다 더 높은 값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먼 채널들은 이런 엣지가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되도록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전두엽과 50피탈은 연결성이 없고, 전두엽과 뭐 두정엽, 전두엽과 뭐 측두엽은 연결성이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런 노드들과 엣지들을 기반으로 이 PLI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스페셜 스트림의 어떤 원리고요. 그래서 이 앞서 보여드렸던 템포럴 스트림과 스페셜 스트림을 합쳐서 최종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 앞서서 이게 실제로 뇌파들이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결과들을 산출했는데요. 먼저 서울대학교에서 공개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6개의 클래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 6개의 그룹에 대해서 크로스 콜리스, 이 비모수 통계 방법을 사용을 해서 클래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추출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200ms 근방 그리고 300ms 근방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특히 이 200ms 부분에서는 두정엽 쪽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300ms에서는 측두엽에서 이 후두엽 사이에 채널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PLI 아래는 PLI 맵인데요. 그래서 연결성에 대해서도 특정 임계값을 넘는 어떤 통계적인로 유의미한 연결들을 봤을 때도 두정엽 쪽에서 좀 많은 연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위기 그림이랑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측두엽이나 이런 후두엽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인 이 막스 플랑크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통계 분석을 해봤을 때 차이가 나는 채널이 있었고, 특히 200ms와 300ms, 뭐 더 많게는 이런 600ms와 400에서 500ms 사이도 있긴 하지만 주로 이런 200ms와 200ms 전후, 300ms 전후에서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PLI 연결성 측면에서도 이 두 정역 쪽에서 어떤 유의미한 연결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파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앞서 투스트림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분류를 해봤을 때 분류 정확도인데, 서울대학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6클래스를 분류를 했고, 분류 정확도 평균이 한 54% 정도 됐다고 합니다. 사실 6클래스는 찬스 레벨이 20%가 안 되기 때문에 54%는 낮아 보이지만 좀 좋은 성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만들어진 딥러닝 아키텍처에서 뽑혀진 이 특징들을 TNS-N으로 뿌려봤을 때 이렇게 클래스별로 잘 되는 클래스가 있고 또 안 되는 클래스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잘 분류를 해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막스 플랑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클래스 분류였고요. 그래서 2클래스 분류 기준으로 한 85% 정도 됐고, TSN으로 피처를 뿌려봤을 때 확실히 분류가 잘 돼서 그런지 피처들이 잘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라고 해서 어떤 연구에서 제한하는 것을 뺐을 때 그리고 넣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안하는 이 모델이 실제로 작용을 하는가, 분류 정확도를 올리는 데 역할을 했는가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하는 그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GCN에는 여기 밑에 있는 스페셜 스트림만 사용을 했을 경우, 그리고 OSCN에는 템포럴 스트림만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TSCN에는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그 투스트림 CNN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각 스트림을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개를 합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논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분류 정확도 측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좋았다고 하고요. 이거는 당연히 위에는 6클래스, 아래는 2클래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그 인접행렬을 PLI라는 지표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노드들의 간의 엣지도 유클리디안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 GCN을 어떻게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좋은 성능을 볼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논문이었고요. 이어서 보여드릴 논문도 마찬가지로 GCN을 어떻게, 특히 인접행렬을 어떻게 해야지 성능이 잘 나올지에 대한 내용이고, 논문은 IEEE TNN-LS라는 저널에서 출판된 논문이고, 임팩트 팩터는 14.255, 컴퓨터 사이언스 하드웨어 아키텍처 부분에서 Q1에 해당합니다. 지금 99.7인데 이게 사실 그냥 이 논문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탑 저널이고요. 굉장히 좋은 저널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도 두 가지 공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하나는 피주어넷에서 나온 데이터베이스, 하나는 하이감마 데이터베이스.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고, 패러다임은 모토 이미저리. 인풋 데이터는 앞에 논문에서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해당 논문에서는 피처를 뽑아서 넣었고, 똑같이 그래프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키텍처는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좀 살펴보면은 EEG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먼저 인풋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이 코릴레이션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채널 간의 코릴레이션을 보는 건 총 4단계를 거치고 총 5단계를 크게는 5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접행렬 아까 GCN에서는 두 가지 매트릭스를 만드는 게 중요한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인접행렬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지티브 값만 남도록 앱솔루트를 취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PCC 매트릭스를 이 커넥티비티에서 이야기하는 어제이슨시 매트릭스를 구해준 다음에 이 어제이슨시 매트릭스에서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라는 맵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라플라시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대각행렬의 값들이 조금 모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스페셜 그래프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이 스페셜 그래프 필터링을 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GCN에서 이야기하는 인접 행렬이 되게 되고요. 이 스페셜 그래프 필터링은 아이젠밸류 디컴포지션을 기반으로 하게 되고 이제 이게 CSP랑 비슷하게 아이젠밸류가 높은 순으로 정렬이 되게 되고 이 위에서부터 몇 개를 뽑아내는 얘기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 뽑아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차수가 다항식의 차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폴리노미얼 어더라는 말이 쓰이기도 하고 이 체비셰프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선형대소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어떤 저희가 이미지 저희 기준으로는 데이터겠죠. 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데 이 아이젠 밸류가 몇 개까지 있어야 어느 정도 이 원본 데이터를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게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 그래서 가장 높은 아이젠 밸류를 기준으로 재구성했을 때 두 번째 2개를 사용했을 때 3개 사용했을 때 4개 사용했을 때 5개 사용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보면은 한 5개를 사용하면은 어떤 윤곽 정도는 나온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100개, 200개가 되면 사실 원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아이젠 밸류를 몇 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또 어느 정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뒤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접 행렬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그젠플을 좀 보여드리면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구했을 때 그리고 그 앱솔루트 값을 취해줬을 때 인접 행렬을 구했을 때 그리고 그래프 라플레이션 만들었을 때 이렇게 쭉 그 순서에 따라서 보여주게 되고 다른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레이어들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됐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 각각 하나씩은 모델이 훈련되는 동안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이고요. 여기서 C1, P1, K1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C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개수, 풀링은 풀링 레이어의 개수, P는 풀링 레이어의 개수, K는 폴리노미얼 오더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 오더리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아이젠 밸류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1부터 5까지 있고 그 뜻은 이제 아이젠 밸류를 1개부터 5개까지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컨볼루션과 풀링 레이어 개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풀링 레이어와 컨볼루션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류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게 결론이고 특히 이 파란색 그 이제 아이젠 밸류를 하나 사용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오더가 1일 때인데 보시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성능이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에서 한꺼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풀링 레이어와 컨볼루션 레이어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레이어가 깊을수록, 그리고 아이젠 밸류를 많이 사용할수록 분류 정확도가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결과는 사실 뒤쪽에서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레이어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레이어마다 필터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에 대해서인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1by 1에서부터 여기 맨 마지막 대각 행렬까지 쭉 보시면 점점 분류 정확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젠 밸류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리고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부가적으로 뒤쪽에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은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분류 정확도가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사실 말하기를 이 필터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버피팅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고, 그 연구자들만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풀링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 개수, 그리고 그 아이젠 밸류의 개수는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개수나 필터의 개수나 레이어의 개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결과이고요. 그래서 이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레이어 개수뿐만 아니라 이 피험자 수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데이터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확인했는데, 여기서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피험자를 20명을 쓰든 50명을 쓰든 100명을 쓰든 분류 정확도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로스도 똑같이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분류 정확도가 또 그렇게 뭐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얼마나 일반화가 잘 돼 있는지, 얼마나 오버피팅이 안 되고 얼마나 분류를 잘 해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고요. 사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저희가 보통 하는 분류들은 한 명씩 넣어서 한 명 안에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의 서브젝트를 넣게 되면은 분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각 피험자마다의 그 특성들이 묻어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피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류 정확도가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서, 사실 그렇게 데이터를 모든 피험자를 합쳐서 하는 게 더 분류가 하기 어려운데, 해당 연구에서 이 제안하는 이 모델 자체가 피험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이 모델 자체가 이 피험자 간의 어떤 차이를 잘 좁혀주고 일반화를 잘 시켜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이 다른 연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그래프 표고, 보시면 뭐 서브젝트 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일 피험자거든요. 한 명씩 들어갔을 때는 확실히 다른 연구들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고, 이 그룹을 다 넣었을 때도 분류 성능이 나쁘지 않다. 특히 뭐 훨씬 더 다른 연구에서 높은 경우도 있지만 또 오히려 또 적은 경우도 있고, 이건 이제 통계 차이를 볼 수 없는 게, 이게 단체로, 그러니까 전체 피험자를 넣으면 분류 정확도가 딱 하나만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통계를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룹으로 보나 서브젝트 단일 서브젝트로 보나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밑에도 똑같이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을 때도 분류 성능이 좋거나 아니면 비슷한 정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논문들을 확인을 했을 때, 물론 저희도 어떤 이런 커넥티비티를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분류할 때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하면 좋은 성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요즘 계속 이런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 이런 템포럴 스트림과 스페셜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뭐 쉘로넷이나 이이즈넷만 계속 사용하고 아니 비슷한 논문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특히 스페셜한 부분은 그래프로 만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을 봤을 때는 확실히 여러 연구들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저희 분야 말고 다른 분야 것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게, 사실 저희는 항상 뭐 똑같은 모델 쉘론에서 좀 변형된 거, 이이진에서 좀 변형된 거를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다음에 준비할 때는 좀 저희 분야가 아니라 좀 이미지나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는 모델을 좀 가져와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소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사실 뭐 그래프적인 어떤 채널 간의 커넥티비티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사용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풋 데이터의 어떤 특징들을 좀 고려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좀 고찰을 많이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